하나씩 마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 출판도시인문학당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산진이 출판사의 윤소희 편집자입니다. 오늘 강의는 산진이 X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산진이, 인스타그램 산진이 계정에서 라이브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우리가 몰랐던 물고기의 사생활입니다. 강연은 오늘의 강연자이신 명정구 박사님께서 수중 탐사를 통해 알아낸 물고기의 생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와 바다의 생명에 관한 철학 등을 청중과 함께 나누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명정구 박사님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명정구 박사님은 해양생물학자를 꿈꾸며 국립부산수산대학교에 진학하셨고 이후 석박사 과정을 거쳐 물고기의 형태와 생태에 대한 공부로 1992년 이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근무하셨고 최근까지 연구원과 교수직을 겸직하셨습니다. 또한 1990년대부터 잠수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수중과학회에서 활동하시며 2020년까지 10여 년간 회장직을 맡아 우리나라 수중 잠수 연구에 기여하셨습니다. 최근에는 한반도 바닷물고기 세밀화 대도감으로 롯데 출판문화대상의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얼마죠? 시간. 한 시간 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또 낯선 이 방송 시스템에 들어와서 강의를 해라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 경험을 했던 수중 세계에 대해서 글을 쓴 이 산진이 출판사의 책을 근간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혹시 내용이 없더라도 질문이 있으면은 컨택을 해서 질문을 하면은 강의 끝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을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표지에 나와 있는 첫 장면은 제가 일본 바다에 들어가서 찍었던 해마입니다. 해마. 보통은 암수가 같이 이렇게 있지만은 혼자 이렇게 있는 해마를 찍어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부산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 그래도 나름 그래도 예쁘게 생겨서 제일 첫 장으로 깔아봤고요. 우선은 이 물고기에 대한 분류학적 위치라는 게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척추 동물 중에서 하나의 분류군입니다. 그래서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개구리나 악어나 또는 새나 우리 사람과 같은 포유류를 포함해서 지구상에는 척책 동물, 이 척추를 가지고 있는 동물 그룹이 크게 4개로 나누고 그 중에 하나가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약 70%가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수중세계에서 느끼는 이 지구의 서식 공간을 보면은 공간이죠. 육상의 공간, 수중의 공간을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보면 95% 이상이 바다입니다. 우리나라 연안도 동해안이 한 4,000m 되고요. 11km가 넘는 바다도 있고 그래서 평균 한 3,800km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이 물 깊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지구라는 이 서식처는 우리 인간이 사는 육상보다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물고기가 살고 있는 바다 공간으로 보면은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었고, 우리가 달나라도 가고 이러는 인간이지만은,
우주보다도 아직도 더 모르고 있는 부분이 이 바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인간보다 훨씬 한 4억 년 먼저 태어나서 그 질서를 깨지 않고 이때까지 살고 있는 물고기는 저는 늘 진정한 우리 지구의 터줏대감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물속에서 느낄 때는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게 뭘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서. 그래서 저는 교과서적인 어떤 70%가 물이라는 지구의 이야기보다는 거기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보다 훨씬 약 한 20배 이상 되는 부분에서 뭔가를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게 먼저 이렇게 좀 그 개점을 가지고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물속 바다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척추동물이나 어류는 언제부터 지구상에 출현하느냐 이러면은 지구 생명 역사가 한 35억 년 정도부터 보면은 나타나기 시작한 건 약 5억 년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척추의 원시적인 형태를 갖고 있었던 지금의 창고기 같은 고기죠.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그림입니다만은 지금 창고기 같은 그런 그 생김새와 기관을 가진 고기가 나타난 게 5억 한 3천만 년. 우리한테는 별로 와닿지도 않습니다. 5억 년이라는 거는. 그렇지만 하여튼, 진화적인 역사를 보면은 약 한 5억에서 4억 년 사이에 척추 동물들이 나와서 지금의 지구의 위에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진화를 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연골어류와 경골어류가 이렇게 차례대로 나옵니다. 문제는 먼저, 물렁뼈를 가진 연골어류가 먼저 나왔죠.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연골어류 다음에 더 진화를 해서 경골어류가 나왔다고 이렇게 되게 교과서를 보면서 느끼는데, 그거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물속에 볼 수 있는, 뼈를 가진, 물고기는 지금부터 약 한 4억 년 전에 고생대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나왔던 종 중에서 지금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화석종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살고 있는 페어나 실라칸스 같은 경우는 거의 모양을 크게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척추를 가지고 있는 지구상의 그룹 중에서 물고기가 5번째 그룹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이제 포유류, 개, 고양이, 사람이 포함되겠죠. 이게 지금 물고기는 지구상에 약 한 2만 종에서 2만 5천 종 생각했는데 최근에 많은 종들이 밝혀지고 해서 2만 9천 종, 또 어떤 이제 단체에 따라서는 3만 종이 넘는 종들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수중이라는 서식지에 사는 생물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형태가 다양하고 또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에서 거의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생리적인 적응을 해왔죠. 수압을 견디면서 떠다녀야 되고, 하루에도, 1km씩 이렇게 오르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물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그 적응의 어떤 그 진화의 그 방향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생물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진화를 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어부터 시작해서요, 해파리 종류들, 요새 여름에 많이 나타난다는 대형 노무라 이끼 해파리부터 시작해서, 수중에는 수많은 무척추 종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새로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요새 스타가 됐죠. 독도새우라는 새우도, 실은 깊은 바다에 사는 생물입니다. 동해안에 100m, 200m 넘어가야 만날 수 있는 생물체들이지만은 실은 지금은, 어느 생물체보다 비싸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착 생물이죠, 그죠? 이 개와 이 따개비는 거의 족보가 비슷합니다, 실은. 아마 따개비는 제 생각에는 물속에서 늘 느끼기에는 아마 옛날에 큰 죄를 지었던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꽃게나 민꽃게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바위에 평생 붙어 살아야 되는, 절지동물이고, 실은 생김새는 조개처럼 생겼지만은, 실은 개하고 사촌입니다. 그래서, 아마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뭔가를 지어서, 따개비가 바위에서 떠나지를 못하니까, 같은 그룹이라도 그런 이 다양한 이 생명체로 진화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좋아하는 꼬막이나 멍게나 뭐 미더덕이나 이런 종류들은 척추를 가지지 않고 오랜 동안 그 물속에서 살아남았던 종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물에는 들어가면은 부착생물들이 붙어서 아주 지저분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이게 해운업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배 밑창에 붙는 뭐 따개비나 이 부착생물 때문에 뭐 유해물질 바르죠. 못 붙게, 오염이 안 되게 생물이 못 붙게 바르는데 저는 이 물속에서 멍게를 보면은 멍게는 부착생물이 못 붙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모습으로 시장에도 나오죠. 그죠? 저런 생물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메커니즘을 알면은 우리가 환경 유해 물질을 갖다 배 밑에다 안 발라도 안 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 시스템이나 어떤 물질을 찾아내서 적용을 한다면은 그래서 물 안에서 부착생물을 유일하게 붙이지 않는 종 중에 하나가 멍게입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멍게에서 씨물질도 뽑고 이런다는데 저는 방호 물질을 찾을 수 있는 키가 저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 안에서 지내다 보면 별 생각을 다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 이름을 수중세계에서,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기후변화나, 지금 수온 상승이나 온난화를 이렇게 일으키지 않고 물 안에서 이때까지 4억 년 동안 살아온 척추동물. 그 놈들을 저는 터줏대감이라고 이때 감히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잘 살았다는 거죠. 옆에 있는 생물들과 잘 어울려서 교란시키지 않고 잘 살아온 척추동물을 저는 어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동서남해에 약 1000종의 그 물고기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0종 정도가 되는데 이 1000종을 포함한 우리나라 바다의 해양 생물은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다양성 1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1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1위 하는 걸, 하는데,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외국 학자들, 뭐, 호주나 베네수엘라나 미국의 학자들이 해서 전 세계 바다를 갖다가 이렇게 딱 나누어서 면적별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1위입니다. 2위는 중국이고요. 일본은, 조금 넓은 바다를 이렇게 벌려놨기 때문에 8위더라고요.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환경에 대한 문제, 양식에 대한 문제, 오염에 대한 문제를 컨트롤 하면서 생태를 지켜나가기가 우리 바다는 가장 어려운 바다로 보시면 됩니다. 왜? 너무나 많은 생명체들이 좁은 공간에 살고 너무나 큰 그 변화가 육상처럼 물속에도 사계절이 또렷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걸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우리 바다를 우리가 이렇게 핸들링 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살아있는 화석들입니다. 뭐, 지금 수족관에 볼 수 있는, 동물들도 있고요. 뭐, 투구개 같은 경우는 화석 쪽이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본 가면 삶아서 먹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가면. 그래서, 한쪽에서는 귀하게 뭘 보고 한쪽에서 먹고 이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폐어입니다. 이거는 뭐 가뭄이 계속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아마 살아남기 위해서 이 공기호흡을 했던 놈인데 아직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32년도에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됐었어요. 이게 1938년이고요. 마다가스카르 제도에서 이렇게 마치 다리가 달린 고기 같은 게 이렇게 잡혔는데 그때는
육상으로 올라오는 물고기하고 육상동물의 다리다 해서 뭐 학계에서 경쟁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마다가스카르 섬에서도 살아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종이 발견됐고 해서 이 종은 그냥 물고기로 계속 남았다. 이게 육상으로 오는 그 중간 과정에 이런 다리가 생긴 게 아니라고 이제 밝혀져서 진화학자들은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도롱뇽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밀고 다니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놈이 육상으로 올라오는 다리라고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이렇게 늪지대에서 악어나 이런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 물고기가 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다리가 발달한 거로 지금 진화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페루, 남미에 가서 찍은 곡입니다만은, 은상어고요. 또 역시, 화석 쪽입니다. 우리 바다 여러분, 왜 이래 복잡하고 이렇게 많은 생물체들이 살게 된다 보면은 환경이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쿠로시오 난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겨울이 되면 추워서 열한에서 영향을 받는 열한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열한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겨울철 추워지는 열한수. 그 다음에 서해에 가면은 1년 내도록 추운 그 냉수대가 또 있어요. 이 냉수대 안에는 1년 내내 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에서는 동해에 대구가 있을 뿐만 아니고 서해에도 냉수계가 있어서, 여기에는 대구, 청어들이 살고 있고요. 이 쿠로시오를 따라 올라오는 열대, 아열대종이 나외하고 섞여서 독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해류하고 물떡이의 다양성 때문에 우리 바다는 매우 복잡한 생물이 살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종 다양성이 높은 산호초 바다, 이거 코랄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여기 꼭대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대만 옆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네시아하고 북호주를 이렇게 포함시키는 이 상하 해역이 전 세계에서 지금 다양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쿠로시아가 우리 바다로 올라오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실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0년도에, 코스텔로라는 이 학자 외에 여러, 명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 세계 해양 다양성을 해서 우리가 1위가 된 겁니다. 수치로는 1000km 평방미터에 약 한 32종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노블이 나왔던 표입니다. 사우스 코리아가 1위입니다. 32.3이고요. 여기에 차이나가 보면 중국이 얼마냐면 26.9로 2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8.3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8인가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바다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상에는 가족을 갖다가 많이 번성한 어종이 있고 지 혼자만 살아가는 어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촌이나 이렇게 다른 김씨 박씨 못 만들고 혼자 사는 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종을 갖고 있는 종이 이 부산에서 꼬시래기라는 이 문절방둑부터 풀방둑 이 종류들이 약 2,000종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분화가 많이 생기는 거는 이웃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점점 떨어지면은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중에 2,000종이 넘는 패밀리를 가지고 있는 종은 망둥어가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망둥어는 이동을 안 하니까 부산에 있는 망둥어가 포항까지 가서 이렇게 결혼할 그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부산종이 따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종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참치처럼 막 흘러다니는, 전 세번에 흘러다니는 애들은 계속 가서 이렇게 만나고 결혼하고 이러니까 종이 분화가 안 돼요. 그래서 거의 같은 종으로 살아온 겁니다. 이게, 우리 지구상의 종 분화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지리적인 또는 경기로 인해서 종이 갈라지는 거죠. 그 예로, 여기도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재밌는 예는 아프리카의 콩고 강입니다.
콩고강의 넓이가 한 12km 정도 된다 그러는데, 콩고강은 가운데가 해협으로 물살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파였어요. 그렇게 파여서 이게 수천 년을 갖다 흘러비으니까, 콩고강에는 좌측에 있는 그 기슭에 있는 생물하고 우측에 있는 생물이 달라요. 같은 강인데. 우리 낙동강이나 한강 같은 거 그렇지 않죠. 뭐 여기 붕어가 저 붕어, 뭐 저 잉어가 여 잉어 이러지만은, 콩고강은 가운데를 쎄를 깊어가지고 계속 흘러버리기 때문에 경비가 된 거예요. 좌우가. 그래서 종이 다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런 경우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종이 다른 쪽으로 진화를 해버린 강이 콩고강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하여튼, 이 체형이라는 거는 뭐, 자기가 살아가는 스타일로 진화를 했어요. 뭐, 고등어 스타일도 있고, 그죠? 개복치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그냥 서서 돌아다니는 놈도 있고, 해마도 있고, 또, 넙치처럼 눈이 아예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냥 붙어 사는 놈도 있고, 그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한 5개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5개 정도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 대표적인 종들이죠. 방수형, 척편형, 그러니까 납작한 돔이,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종편, 아래 위로 이렇게 팔방 것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형, 짱어형, 뭐 그렇게 해서, 물고기들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사는 대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적응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제가, 이게 해초밭에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 종류입니다. 해룡, 시드래곤이라고. 이거 한 마리가 한 20년 전에 500만 원이니까 지금 한 2천만 원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지금 서울에서 제가 수족관에서 찍은 것 같아요. 수족관에서 찍었고, 해룡이라 해서 아주 귀한 건데, 잘 보시면은 이 모든 지느러미들이 나무잎처럼 해조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해조풀이 들어가 있으면 아예 안 보이죠. 그래서 자기 위장을 하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했는데 비싸기도 엄청 비싸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실은 2017년도에 해양박물관에서 강의를 할 때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강의를 한번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과서 쪽으로 보면은 이제 표층을 날아다니는 고기들은 등이 푸르고 배가 희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라고 고등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등푸른 생선도 어떤 거는 초록색을 띠고, 어떤 거는 곤색을 띠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서식처의 적응에 따라갔다는 생각을 저는 그때 한번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표층을 날아다니는 멸치를 이렇게 제기력이 맞고요. 그죠? 등이 푸르고 배가 하얗면 됩니다. 등이 푸르니까 뭐 위에서 안 보이고 밑에서도 안 보이고 이파이. 이런 종류들, 신비의 종류들은 거의 뭐 돌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위장을 해버린 거고. 이런 종들은 빨리 헤엄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천천히 걸어 다니면 됩니다. 다리로. 이 다리처럼 생긴 지느러미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등푸른 생선을 나누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방어, 정갱이, 뭐 이런 종류들은, 등이 푸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색이죠, 초록색. 초록색은 연안의 물색하고 같습니다. 우리 부산 앞바다 물은 이렇게 새파랗지 않습니다. 쿠로시오 볼륨처럼 검은색이 안 나요. 그냥 초록색이죠, 그죠? 이런 초록색에 사는 놈들은 초록색입니다. 등이 푸르다 하지만은 초록색입니다. 그 다음에 대양을 이렇게 대기는 이런 색깔의 물에 사는 놈들은 등이 시커멓든지 곤색입니다. 그래서 참치는 대양을 대기 때문에 초록색이 아니고 먼 바다, 위에서,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보면 검정색이 보일 정도니까 그런 데 사는 놈들은 검어야 됩니다. 등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참치 중에 혼마우로라고 이제 뭐 일본말로 이야기하지만은 진짜 비싼 참치인 그 혼마우로. 그야말로 이제 참치, 혼참치죠. 참치는 등이, 참나라의 등은 새카맣습니다. 그게 우리 연안으로 안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연안으로 들어오면 초록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더 뭐 낙동강 하구까지 들어오면 회색이 됩니다. 농어나 숭어처럼. 그래서 일단 등의 색깔을 보면 얘들이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되게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가서, 이 같은 돔입니다. 그죠? 이쪽이 감성돔이고, 이쪽이 참돔입니다. 근데 이 두 종을 보면은 또 이제 그 서식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색을 띤 이런 종들은 이 네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농어나 숭어하고 같죠. 50m 이상 안 내려갑니다. 주로 연안에 붙어 있습니다. 연안에 붙어 있고, 지금도 뭐 다대포 같은 데가 뭐 5m, 6m, 7m에서 사는 돌이고요. 참돔은 대신 90m, 100m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가진 놈들, 여기 보면은, 감팽 종류죠. 홍감팽, 그 다음에 도화돔 종류,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놈들 수심이 500m, 100m, 200m 이렇게 내려갑니다. 왜냐면, 근데 그거 들어가면 빨갛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은, 거기 들어가면 이 색깔이 이래 보입니다. 물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다이빙을 하면 장갑을 갖다가 빨간 장갑을 끼고 들어가면은 10m 들어가면 보라색으로 보이거든요. 붉은색이 다 흡수되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깊은 바다 사는 놈은 우리는 먹을 때는 빨간색 고기를 하지만 자기들끼리 그 사회에 살 때는 이 색이 어두컴컴한 데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색깔을 가지고 있던 놈들은 100m 수치에 살면은 되게 허리한 적기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시장에 가서 요 색깔을 가진 놈들은 되게 100m 이상에서 살다 보면 됩니다. 깊은 데서. 깊은 데서 사는 놈들이 참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맛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들입니다만, 그냥 물고기, 시장에 가서 물고기 색깔 보면, 이게 어디 수척에 살겠구나 하는 걸 대강심장이에요. 이런 식이죠. 숭어, 농어, 가비수금 새끼 이런 것들은 그죠. 깊은 데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최근에 고등어 양이 덩푸른 생선하다 제가 하나 적어봤습니다. 덩푸른 생선 이 덩이 푸르고 배가 이니까 고등어 대표적으로 이렇게 거론되기도 하는데 실은 우리나라의 고등어는 두 종류입니다. 고등어하고 망치고등어 두 종류. 이 망치고등어거든요. 시장에서는 고등어로 팝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자갈치 가서 사진을 좀 찍는다고 이걸 찍었더만 아이고 고등어를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막 그 물고기 파시는 아저씨가 저를 갖다가 자꾸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두 종이 섞여서 파는 건 좋은데 이 두 종이 좀 섞여 팔리거든요. 고등어하고 망치 고등어를 같이 고등어로 팔리는데 맛이 다릅니다. 평소에는 맛이 좀 없고 얘들이 없고 여름이 되면 고등어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얘들은 여름에는 맛이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름에 이 고기가 맛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등어 맛이 없으니까 뭘 사먹습니까? 노르웨이 고등어를 사먹거든요. 노르웨이는 추운 바다에 가을에 살이 딱 찢을 때와 잡아내서 우리한테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노르웨이 고등어는 무조건 맛있습니다, 맛이. 딱 그때와 잡아내니까. 그런데 여름에도 요 정도로 맛이 있으니까 이 대서양 고등어에 너무 목을 그런 거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아이가 싶어서 제목도 여름 고등어라고 적어봤어요. 이 고등어는 겨울에 맛있습니다. 우리 진짜 고등어는 그냥 고등어. 근데 여름에 맛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이거하고 이걸 먹는데 이제 병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좋을까 하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장입니다. 이 물고기가 작으면은 이 위장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작으면은 뭐 헬스장에 가서 이걸 키우든지 뭐 키가 작은 사람들은 뭐 꼭 뭘 합니다. 나폴레옹부터 시작해가지고 키 작은 사람들이 꼭 이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 열등감이 있어서 사람은 그런데 얘들도 얘들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 풀에 들어가 있는 해마거든요. 잘 안 보이죠? 여기 부산의 기장 일광 쪽에서 잡은 건데 이렇게 잡으면 안 보여. 근데 이렇게 꺼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머리고 그걸 꺼내면 이게 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같은 해마고 같은 항구 속에 조그만 항구 일광의 이동항 이런 데 잡았는데 같은 해마고 같은 지역에서 항구 내에서 조그만 데 잡았는데 이렇게 다양합니다. 색깔이.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이 잡았으니까 보면 같은 종인데도 자기가 숨는 해조류에 따라서 이 해조류는 이게 딱 맞죠. 안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해마는 아주 그게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종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놀래기 종류들은 되게 밤에 자거든요. 모래성에 들어가 잔다고 다 알려지고, 실은 밤에는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저쪽 그분도 백도에 제가 찍은 건데, 그렇게 돌만 있는 데를 어떻게 잘라야겠죠? 뚫고 들어가서 할 수도 없고, 그죠? 이렇게 풀에 들어가더라고요, 풀에. 이 직벽입니다. 직벽에 풀에 들어가요. 요 눈이 보입니까? 여기 눈이고, 요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풀 사이로 들어가서 그 탁, 이렇게 몸을 걸치가지고 밥을 자는 겁니다. 왜? 중간 그 주변에 모래가 없어서. 침대가 없는 거죠. 침대가 없으니까 벽에 붙어 자요. 그렇게 해서 난 늘 어문스러웠어요. 우리나라 바다처럼 이렇게 직벽이 많고 돌이 많은 바다에서는 어디까지 이런 밤에 그 조그만 손바닥만하게 가서 모래속을 파고 갔다가 또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뛰어오는가 싶었는데 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막 이가 없으면 잇몸에다 기대는 거죠. 이 위장의 이제 방법들입니다. 이 화면이 좀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신뱅입니다. 신뱅이. 요 눈이 여기 있고, 해면하고 이렇게 붙이려고 해면인 줄 알아요. 근데 아까 나온 해마,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인도네시아에서 찍은 건데, 이 나무잎하고 똑같습니다. 이 리핏이라고. 그 이게 실은 이 나무잎처럼 파도에 이렇게 흔들어요, 같이. 나무잎하고 같이. 요거는 눈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눈이 여기 있고, 지느러미가 이렇게 해서, 꼬리 지느러미가 있고 해서, 이 잎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같이 흔들고 있습니다. 퍼뜩 보면은 나무잎처럼. 뭐, 그 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광어조 넙치도 지금 보면은 딱 바위에 앉으면 색깔이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 손을 갖다가 턱을 막 밀어도 움직이지도 안 합니다. 자기는 완벽한 지금 위장을 해 앉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자미 같은 동해안 가자미 뭐 이렇게 모래에 사는 놈들은 되게 요래 가운데 앉아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모래에 앉아있는 모습인데 거의 지금 숨겨져 있죠. 그런 바다에 우리 서식처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균일하게 편하게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극한 환경에 사는 어류들이라고 이름을 붙였던데, 얕은 연안의 웅덩이나 또는 이런 갯벌이나 이런 데 사는 놈들은 생리적으로 엄청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름에 한낮에 물이 빠지면 40도 정도 막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버텨내야 되거든요, 생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고기 팽투스, 이게 어느 영화에 나왔더라? 타이타닉이가 나왔던 이 심해인데, 이런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겨울에 이 추운데 그 깊은 데 사니까, 먹이가 너무 적은 곳에. 일단은 먹이를 만나면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먹어야 한 달을 사니까 얘들 이빨 보면 한 번 만난 먹이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심해어는. 그래서 이 살아남는 적응 현상이죠. 이 이빨을 보면은 팽투스라고 하는 고기인데. 대개는 아가미로 호흡을 합니다. 저처럼 오래 물에 한 40년 넘어 들어가면 아가미가 여기 있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가미로 일단은 기본적이거든. 아가미를 사용해서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혈액 교환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심장으로 보내줍니다. 그 외에 이제 보조호흡기관으로, 피부 호흡하는 놈도 있고요. 그러니까 뱀장어 팔로 다닐 때 뱀장어는 물에 담그지 않습니다. 그죠? 젖은 수건으로 싸서 이렇게 덮어놓으면 하루 종일 살아 있습니다. 걔들은 물에 들어가서 아가미로 안 해도 피부가 축축하면은 피부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바구니에다가 민물장어를 넣고, 뱀장어를 넣고, 거기다가 물에 젖어다. 이 천만 하나 덮어놓으면 하루 종일 팔로 다닙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조호흡기관들이고, 미꾸라지도 창자로 합니다. 미꾸라지 공기부로 하루씩 올라오고 이러지만 실은 그게 어려울 때는 창자 속에 있는 공기를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물치는
아가미 위쪽에 이만한 그 통이 있어서 거기서 또 물을 넣어서 이렇게 잘 이누실 공기 호흡이라고 합니다. 가물치는. 그래서 이누실에서 보조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을 해서 이름처럼 가물때도 이렇게 풀밭을 기대기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적응했습니다. 가물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물치는 이렇게 조그만 다라의 대야에다가 이렇게 많이 넣어놔도 죽질 않습니다. 그냥 가끔 고기만 삼키면은 또 그냥 몇 시간씩 견디니까 얘들은 에어브로를 틀어줘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수조에 큰 수조에 가서 뭘 술 안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물치가 요렇게 하면 팔립니다. 여기 이제 이누실이고요. 이 목 안에 공간이 돼 있는 거. 그럼 우리 잘 아는 짱구거나 말뚝망둥도 다 피부 호흡도 하고 세실 호흡을 합니다. 유용하는 것도 보면은 물고기 헤엄치는 게 되게 꼬리를 이렇게 흔들든지 아니면 지느러미를 흔들어서 유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게 불에입니다. 예를 들면은 4,000m 되는 데서도 자기가 머무르고 싶은 수치에 머물러야 되니까 그때는 불에로 가지고 이렇게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스를 가지고. 그래서 불에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불에는 아령형이라고 붕어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앞에다가 고기를 많이 넣으면 이렇게 뜨고 뒤에다 많이 넣으면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 체형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게 아령형이고요. 이거는 붕장어입니다. 붕장어, 왜 짱어가 바다에 붙어 사는, 뻘속에 사는 놈이 왜 필요하냐 싶으지만은 저는 그걸 두 가지를 봤어요. 낚시라 그래서. 붕장어가 바닥에 있는 먹이를 이렇게 먹지만은 밤에 이렇게 낚시를 보면은 이렇게 땡기면 올라옵니다. 따라서. 올라올 때 불에가 필요한 거예요. 힘 안 들이고 먹이를 먹어야 되니까. 그때 필요하고. 또 한 번은 어디로 하냐면 산란하러 이제 내려가는데 뱀장어처럼 붕장어도 이렇게 몇백 킬로씩 내려가거든요. 저쪽 필리핀 쪽으로. 그래서 그때는 중성을 떠서 내려가니까 불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멀리 회유를 하는 고기들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불에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식의 공부를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된 거는, 갈치도 불에가 있거든요. 수초를 마음대로 오르내려야 되니까 그것도 당연한데 서 있는 거니까 늘 물속에 서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불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옆에서 이제 배낚시를 해보면 그 불에가 튀어나왔다 해가지고 지금 아마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배낚시 하다가 이렇게 입에서 풍선처럼 툭 튀어나오면 그걸 불에라 그러거든요. 근데 실은, 불에가 아니고 위입니다, 위. 불에는 바깥쪽하고 연결된 데가 없어요. 그냥, 독립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불러도 밖으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밀어낸 거죠, 위를.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불에라고 하는 이 풍선처럼 탁 튀어나왔죠, 그죠? 어떻게 보면 불에처럼 보이는데 이게 위가 뒤집혀 나오고요. 불에가 아래서 팽창하니까 위가 뒤집혀가지고 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부를 하고 배웠죠, 배우에서. 이 불에는 따로 있고 위가 뒤집혀 나왔다가 제가 밀어 열으니까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에하고 과도로 연결되어 있는 고기도 있고 없는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경골류들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조금 하등한 놈들은 이렇게 불에하고 이 식도하고 이렇게 연결로 조그만 과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수웅덩이는 아까 이렇게 어려운 서식처라고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좋아했던 우리는 어릴 때 60년, 70년대 이걸 쫄장어라 그랬는데, 이 돌장어, 쫄장어 했는데, 이게 겁을 배돌아 치더라고. 나중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도 좋아합니다, 이런 거. 이건 지금, 이 사진은 독도에서 찍은 건데, 본래 옛날에 해녀들은 이런 못 먹는 고기를 했더만 최근에 보니까 맛은 좋더라고. 해녀가 못 먹는 고기라고 이야기했던 고기가 요 고기들. 전망득별, 이런 웅덩이에 사는 놈들.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죠. 돈이 안 되니까. 근데 먹으면 맛있습니다. 특히, 그물배도라치는 정말 맛있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하는 중에 질문이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는 뭘 이야기했는지 저도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감각이 많죠. 사람은 뭐 귀, 그리고 촉각, 미각, 뭐 이렇게 해서 다 느끼는데, 물고기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실은 특히 민물 같은 경우는 물이 언제 없어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겠죠. 마르면 죽으니까, 그죠? 가불치다, 이거. 그래서 붕어 같은 경우는 옆줄이 잘 발달합니다. 이 옆줄이 이렇게 아래 점액줄로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건붕어나 붕어는 보입니다만, 이것으로 가지고 압력을 느낍니다. 물이 빠지면 당장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어떡합니까? 체중을 줄여야 됩니다. 비만 하면은 못 살거든요. 대사량이 높아서. 그래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놈들은 여기서 느끼면 바로 입을 다물. 입 다물면 우리가 보기에는 낚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에서 물이 빠지면은 저 옆줄에서 느끼는 야 이것도 옛날처럼 다 말라버리는 거 아이가 또 죽는 거 아이가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낚시가 안 돼요. 붕어 낚시가 물이 빠질 때는. 그래서 그 감각은 우리 육상동물하고는 달리 물에서는 필수적이다. 물이 없어지고 차오르는 이 감각을 늘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 옆줄이라는 곳에서 되게 파도 또는 수압을 이용을 해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되게 낚시하시는 분들은 물 빠지면 고기 안 잡힌다 하는데 실은 저런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조상 때부터 늘 말라왔거든요. 조그만 호수나 웅덩이들은. 그래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얘들은 가뭄을 대비해서 일단 먹이를 줄이고 대사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는 뭐 골격이 안에, 내골격이 안에 있고, 밖에는 비늘만 이제 듣고 있다는 그 이야기요. 골격이 뭐,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다운이 잘 안 되네. 이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잘 안 넘어가. 된 겁니까? 이상하게 나왔어. 그럼 막간에 질문 하나 드리면 네. 고등어랑 망치고등어가 한국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너무 궁금해서 혹시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구별. 네. 아까 제 사진을 보면은 배에 회색 점이 가득 있는 거는 망치거든요. 네. 일반 고등어는 그런 점이 없습니다. 그냥 하얗어요. 이제 체형으로 보면 조금 망치가 또글또글합니다. 조금 고등어는 조금 이렇게 깰쭉하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는 구분하기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시장에서 육안으로는. 근데 점은 보입니다. 점은 가득 있어요. 혹시 한번 나중에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그물 배도라치는 뭐 종수가 많은 건가요? 지금 최근에 미기록 정도 잡히고 그래서 한 30종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종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한 3종 내지 4종. 크면은 한 40, 30. 네. 근데 맛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령 천연기념물, 네. 육지의 것들은 천연기념물로 희귀종들을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물 배도라치는 어떤 성격이에요? 흔합니다. 부산에도 흔하고 엄청 흔합니다. 저희가 회로 먹어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는데. 그렇죠. 감이 없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천포에 가면은 배도라치 회도 팝니다. 네. 이게 옆이에요. 비늘로는 그냥 뭐 나이를 알 수 있다는 정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비늘은 고기들이 가지는 비늘은
되게 이게 이제 노출된 부분이고 이게 살 속에 이제 들어간 부분인데 되게 요 링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링이 나이테처럼 여기도 보면 여기 이렇게 보이죠. 겨울에는 잘 안 크니까 이 성장선이 계속 붙어서 우리 눈에는 서늘어 보이고 여름에 쭉쭉쭉 자랍니다. 여름에 자란 부분은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겨울에 촘촘하게가 서늘어 보이는 거는 겨울에 수온이 낮을 때 거의 성장을 멈췄을 때 보여요. 그래서 1년을 겨울을 지냈고 2년 지냈고 3년 지냈고 4년 5번째 겨울을 지나면 5년생이 됩니다. 5살. 우리가 알고 있는 월척을 제가 우리나라 월척 기록들비들을 쭉 해서 그때 한번 검증을 했거든요. 월척 그때 말이 많았죠. 월척까지 자라는데 30.3cm까지 자라는데 10년 걸린다, 20년 걸린다. 낚시계에서는 상당히 그 말이 많았는데 제가 뭐 경북, 충북, 강원도 소양 뭐 이렇게 경기도 이렇게 샘플을 다 해보니까 실제 월척은 5년 내지 6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그게 이제 밝혀진 바는 없는데 빨리 크는 놈들. 예를 들면 물고기 새끼를 한 2만 마리 낳았는데 그 중에서 빨리 크는 그룹들이 선두 그룹인데 걔들이 월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얼마 많지는 않아요. 월척도 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식 전략인데 번식 전략은 우리 육상동물도 그렇지만 이 어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그 선생님하고 한번 그 문제 때문에 진지하게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제가 졌죠. 물고기 중에 새끼를 얻는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민학교 선생님이 60년 된 때 물고기는 알을 낳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삼촌이 고기 잡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제 망상을 하는 거 이곡이죠. 이 망상하는 고기가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이만한 새끼를 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버님 드시던 이 약배에 넣어서 이제 들고 가서 선생님한테 보여줬더만, 선생님이 야, 이거는 고기 새끼가 아니고, 명정구, 이 고기 새끼가 아니고 잡아먹은 거야. 잡아먹은 고기로 알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말해도 뭐 예를 들면 샘플을 크게 들고 가고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면 들고 왔으면 선생님도 위하고, 그죠? 밥 주머니하고 그 새끼 주머니 다르니까 알았을 건데, 나는 어제 순진한 생각이 어릴 때 그 새끼만 담아가지고 들고 갔다가, 그때 선생님들은 교육대학에서 이전 배우면서 아마 물고기에 대해서 그냥 물고기 알을 낳는다 이렇게 배웠대요. 그래서, 그때 조금 제가, 다양한, 저는 아는데 이상한데 이러면서, 그래야 화단에다 묻어주고, 누가 하나 이렇게 기분이 좀 상했던 때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볼락이죠. 그죠? 뭐 부산에도 말이죠. 이 난태생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교미를 해갖고 가져 있다가 그냥 새끼가 부화되면 그냥 확 나가버리는 게 난태생이고, 얘들은 요 정도 되면 이제 엄마 난소 벽에다가 지드러미를 이렇게 대가지고 거기서 영양분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6월달 나올 때까지는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리고 받는 거는 대줄은 없지만 받으니까 어떻게 태생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망상은 태생이고 얘들은 난태생이고 일반 이 알은 지금 넙치, 돌돔, 참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알로니까 알리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두툼상 알이고요. 남천도 횟집에 가면 많은 두툼상 알입니다. 이 참조기, 제가 참조기를 조기 생산한 적이 있는데, 참조기 조기 생산할 때 이 알부터 시작해서 변태해서 참조기 모양을 띠르까지 쭉 이렇게 찍어요. 어릴 때는 되게, 이 프랑코톤 생활하니까 이런 식이 됩니다. 투명하고 떠댕겨야 되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어릴 때는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발입니다. 우리 다금발이라는 자발이가 어릴 때는 이렇게, 자기 보호를 위해서 아주 그 모양이 날카롭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아구탕의 아구찜인데 어릴 때는 이랬어요. 이렇게 헤엄치 다니는데 아주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변태를 하죠. 변태해서 엄마처럼 못생겨야 돼요. 이건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뻐꾸기가 너무 새 집에다가 알을 낳는 건 잘 아시죠? 그죠? 탕나나는데 물고기도 그렇습니다. 가시방둑 같은 경우는 암수가 교미를 해가지고 그 암컷이 알을 이 개멍게 이 출수고에다 밀어 엮고 그걸 쏴버립니다. 그러면 부화할 때까지는 이 멍게 속에서 이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알을 멍게에다 위탁을 해서 전략을 짰던 가시방둥이고요.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망상어의 수컷 꽃입니다. 꽃이고 이거로 가지고 이제 정자를 갖다 밀어 이어주면은 암놈이 뱃속에서 암놈이 이제 난소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연 정자고 교미를 해가지고 내년에 6월달에 새끼가 나오죠. 이게 지금 새끼가 나올 직전 새끼입니다. 이걸 들고 와서 선생님은 잡아먹었다 그런다. 그 다음 이거 최근에 이제 제가 정리한 건데, 상어 같은 경우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태색이 있고요. 나랑을 밖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그냥 새끼라고 태색이 있고, 물 아래서, 어비 배속에서 그냥 노란자를 먹고, 아니면 자기 친구들을 쎄를 먹고 이렇게 큽니다. 자궁이 2개밖에 없는 이 종들은 2마리를 갖다가 먹이 살리기 위해서 많은 자기 새끼들이 부화되면 형제들 막 잡아먹어요. 그거를 이제, 모체 어존형 태방태색이라 그러는데, 그게 보면 이 노란자를 막은 놈도 있고, 우리가 그 피만상어라고 샌드 타이거 샤크이라 이런 놈들은, 여러 마리가 아래서 깨는데, 먼저 깬 놈이 자기 이 형제들 다 잡아먹고 커요. 그래서 2마리만, 자궁이 2개니까 2마리만 이렇게 잘 키워서 나오는 그런 케이스고. 그래, 물고기 성은 좀 다릅니다. 물고기 성은 이 성을 전환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되게 우리가 아까 알고 있는 감성돔은 처음엔 수컷이었다가 4살이 되면 암컷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 다음에 같은 놀래기도 위에는 수컷, 암컷 또는 1차 수컷이 이렇게 색깔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근데 암컷이 없어지면은, 그 그룹에서 암컷이 없어지면은, 수컷이 한 마리가 암컷 여러 마리를 갖다 거느리고 사는데, 수컷이 없어지면은 약 2주 내지 한 달 사이에 암컷 큰 것이 수컷으로 바뀌어가지고 수컷 노릇을 합니다. 여기 제가 역선전환을 한 거는, 우리 TV에 자주 나오죠, 그죠? 청소해주는 놀래기는 수컷만 2마리를 넣어놓으면 한 마리 작은 수컷이 암컷으로 바로 바뀌어가지고 결혼을 해버려요. 그걸 이제 역선전환이에요. 수컷으로 갔다가 암컷으로 바로 다시 돌아와요, 얘들. 그래서, 최근에 실험도 하고 자연에서도 밝혀졌던 아주 재미있는 역선전환입니다. 이건 수컷 2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암컷으로 변해버리고 부부가 되니까. 기생공세,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이 눈공이들은 쑥이미, 여기 솔배간팽, 미역치, 노란가오리, 이치, 그 다음에, 먹으면 죽는 보고 있죠. 이 종류 정도가, 하지만 죽일 정도의 독은 아니습니다. 보고 같은 것만 안 먹으면은, 근데 인사를 보면 더럽습니다. 독을 가지고 있는 쑥이미거든요. 이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닌데, 보고도 그렇고. 보고는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모래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니까, 밤만 되면 자로 들어가야 되니까, 얘들은 눈꺼풀이 있다 해도 눈꺼풀이 아니고 옆에 피부가 이렇게 완전히 덮어쌉니다. 덮어쌌다가 다시 열리고 하는 그런 사진들을 볼 수 있죠. 이건 고래상어입니다. 이 지구상의 어류 중에서 제일 크다는 게 고래상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는 이 망둥어 종류.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봤던 렘베해에서 봤던 조그만 신종, 이런 종들이 제일 작고, 경골류 중에서는 이 종이 제일 큽니다. 개복치가 제일 큽니다. 약 한 3m 정도 되니까. 경골류 중에서는 이 종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해양생물 기네스북에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정리를 하면 왔는데, 진짜 빨리 크는 거 하루에 60cm씩 크는 해조류가, 자이언트 켈프라고 로스앤젤레스 앞바다에 가면 있거든요. 하루에 60cm씩 큽니다. 좀 기이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가장 오래 사는 장수 해양생물 이러면은, 보통 우리가 보면은 고래, 해양생물 중에 고래, 거북,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오래 사는 거는 요 해면입니다. 11,000년입니다. 나이가.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코끼리 조개라고 자갈치하고 이렇게 쭉 코처럼 나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 160년 정도 사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도 장수종이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이렇게 더 재밌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데 우선은 해양생물에 대한 기네스 중에서 막 크고 빠르고 오래 살고 막 그렇게 한번 따져봤습니다. 몸 길이가 제일 긴 거는 실은 해파리입니다. 여기 보면 몸 길이가 긴 해양생물종은 대개로 지금 해양생물 중에서 포유류지만은 블루 웨일이죠, 그죠? 흰수염고래가 30m 넘으니까 제일 길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 관해파리는 한 40에서 50m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 사는 놈 중에 제일 긴 놈은 해파리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거는 가이드가 안 찍어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1cm가 잘 안 되는 해마입니다. 해마고. 아까 봤던 그런 리핏이나 이게는 거기만 사는 고유종입니다. 방가의 종이라고. 그래서 이게 제가 물에 들어가서 늘 보고 있다 보면 이게 지금 자꾸 지나고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의 그 윌리스 라이드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같이 가서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이 러셀 윌리스라는 젊은 학자가 다윈한테 편지만 안 썼으면 다윈은 발표 못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비글호를 타고 진화론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발표를 하려니까 기독교 사회에서는 먹혀들질 않죠. 진화라는 게. 하늘이 만드는데 뭔 소리 하냐 이러니까 종교재판 들어가기 생기니까 20몇 년을 들고 있습니다. 자기 학설을. 그런데 윌리스라는 이 인도네시아에서 공부를 했던 윌리스가 그 진화에 대한 그 아이템을 육상동물에 찾아내서 편지를 씁니다. 다윈한테.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이론하고 저 이론하고 같아요. 이번에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발표를 했습니다. 윌리스, 그때 33살이죠. 그래가지고 공동 발표를 하게 됩니다. 58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 혼자서 써서 종의 기원이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의 기원이 나옵니다. 그게 20년 정도 걸렸어요. 부족한 게 없는 다윈이니까. 그때 다윈은 귀족적인 귀족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종이 분명히 이게 자연 선택으로 진화를 알았어도 20몇 년을 기다렸다가 이 친구가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놀래가 공동 발표를 해가지고 58년도에 발표하고 59년도에 종의 기원을 해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다윈하고 이 같은 학설을 했던 이 젊은 윌리스는 우리한테 잘 알리지 않지만 이 윌리스라는 사람이 없어서는 종의 기원도 없었고 아마 그때 문서가 나눠놓고 다윈을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갈라파고스에 갔을 때 다윈 박물관에 가서 근데 모든 그 계기를 주고 뭘 하고 이런 거는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했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그 여건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학교에 발표를 해서 뭔가를 인정을 받는 거는 그 동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역사적으로 참 우스운 동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갈라파고스에 제가 그때 에콰도르 해양연구소 소장인데를 좀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해양보호구역 관리 방안을 가지고 같이 가서 했었죠. 이 스페인, 에콰도르 해양연구소 연구원들이 제고 여기를 제 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거를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육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서해안에 해안선을 40%가 없어졌습니다. 간척 사업이나 새만금, 무슨 남양호, 아산호 40%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40%라는 게 대부분 땅 장사하기 위해서 메꾸어서 땅을 만들었거든요. 쌀 농사, 쌀은 지금 나와도 그런데. 그래서 황해 생태를 살리려고 그러면은 그 뚝을 부수고 갯벌이 부활하면 돼요. 왜냐면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새끼들이 다 그 우리 수산자 어리고 해양생물 다양성을 한 새끼인데 이걸 막아버리고 집을 짓고 뚝을 쌓아버리니까 얘들 절벽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새끼들은 절벽에 못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심이 이런 데로 들어와서 어릴 때 먹고 살거든요. 갯벌에. 그래서 40%라는 해안선을 없앴다는 나라는 생태학적으로는 무식해서 그렇고 우리가 지금 그걸 햇벌에 같이 일하지만
들어놨을 때 조개 띠대기 그 정도가 아니고 물이 들었을 때 그 갯벌의 해양생물의 먹이 창고가 되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식을 해서 비싼 고기를 먹지만 지금 미국만 해도 굶어서 먹이가 이 때거리가 없는 그 미국 국민이 4천만 명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더 고급을 만들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미겨서 고기 만들어서 양식해서 회쳐 먹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양면성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좀 더 물속에 물고기 생일 또는 해양생물 생일 더 공부를 좀 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 단어는 PNR입니다. 제 논문에 가끔 썼던 겁니다. Point of No Return입니다.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숨을 참다 해가 나와서 호흡을 했는데 익사를 한 이유는 이 가슴 속에 공기가 들어왔을 때 이 산소를 땡겨야 되는 압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힘이. 그 힘까지 다 쓰고 나오면 공기 들어서 호흡을 해도 익사하고 죽습니다. 그게 왜 이 사람이 제대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익사해야 되냐 이러지만은 그게 PNR입니다. Point of No Return. 어느 한계까지 도달할 때 나왔어야지 그 열이 남아서 산소를 교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다 쓰고 나오면은 공기를 줘도 죽어버려요. 그게 PNR입니다. 이거는 제가 논문을 쓸 때 했는데 어린 고기들 굶기 보면요. 일주일을 굶어요. 살아있어. 근데 이미 PNR을 지내 놓으면 먹이를 아무리 많이 줘도 회복이 안 돼요. 그게 보면 일주일을 견디는 놈들은 대개 PNR이 5일 정도에 걸려요. 뭐 5일째는 먹이를 줬어야지 살아남지. 아무리 살아있어가지고 거의 생리가 거의 넘어갈 상태에서 먹이를 아무리 줘도 못 돌아와요. 그게 라인이 PNR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생물하는 학자들이나 또는 환경하는 분들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뭐 그린피스처럼 이렇게 전 세계 지구를 걱정하는 사람이나 이 단어를 잊으면 안 됩니다. 너무 멀리 가버리면 손 쓸 수 없이 올 수 없이 내려가 버립니다. 그때 이미 늦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탄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물고기 우리 지구의 공간을 이해하는 그 ABC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부터 해서 그런 거를 알고 우리는 어느 정도 지구를 더 교란하기 전에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PNR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지구 환경 또는 우리가 물속에 고기한테 배우겠다 하겠지만 뭘 배우냐 이러면은 그런 겁니다. 너무 교란되기 전에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오늘 제가 독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강연 끝나기 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청중 여러분, 네. 강의를 들으니까 정말 다양한 장소 경험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물고기가 저를 알아본다는 것을 느낄 때가 한번 신기했었고요. 제가 통영바다 목장 일을 시작할 때 낮밤을 해서 1년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12개월 동안에 어느 어촌에 들어가면은 그 쥐도래비라고 있는데 쥐도래비가 똑같은 장소에서 제가 1년을 만났어요. 그 고기는 도망을 안 가더라고요. 예. 물론 해외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뭐 같이 어깨동물도 하는 물고기가 많은데 그런 물고기도 내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가면 저는 20년을 다이빙을 하고 지금도 지난달 30일에 갔다 왔는데 사람이 손을 대지 않으면은 물고기가 도망을 안 갑니다. 그 볼락 같은 경우는 내하고 뭐 그 20년을 같이 지냈던 그 보호수진 안에 있으니까 제가 가면 졸졸졸 따라와요. 사람은.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 앞에 다 와. 그래서 이제 그럴 때가 물속에서 늘 보면서 야, 너 사람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귀 같은 거죠. 왜 물고기는 꽉이 없을까? 저렇게 생기서 좀 뭐 할만한데 진짜 아귀는 꽉이 있더라. 제가 욕지도 앞에서 20m에 들어가서 아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귀는 완벽하게 지가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를 앞에 가서 이렇게 사진 찍어도 지를 내가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서. 그래가지고 손도 만지고 뭐 턱도 들었다 나왔다 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갈 거라고 이렇게 어째 사진을 하고 탁 빼가지고 카메라가 후라시로 가지고 이렇게 툭 쳤는데 그걸 물었는데요. 거의 10분 동안 안 듣는 거예요. 그걸 내가 들었는데 들려가지고가 안 나. 나 물속에서 그래 까면 좋은 놈은 우리는 물에서 상을 만나도 사람을 만나면 가거든요. 도망가거든. 처음에는 되게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거는 아기를 요만한 놈이 이 후라시 물고 들고 있어도 흔들어도 물 안에서 안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 아우탕지에 가보고 이빨을 보면 알겠지만은 무섭게도 무섭지만 대한민국 바다에서 깡이 아마 남태평양까지 합쳤을 거예요. 깡이 제일 좋은 깡패 같은 놈이 하나 있다. 그게 악이요. 물 안에서는 뭐 대화는 못하죠. 이렇게 이걸 말은 못하는데 하여튼 별난 놈들이 있는데 그런 놈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사람하고 교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딱 보고 눈도 이렇게 딱 돌리고 그러다가 한 발 물더라. 네, 재밌는 에피소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앞으로 먼저. 아, 네. 궁금한 게 그 작가 그 박사님이 계속 강연하시면서 계속 웃으면서 하시는 게 진짜 물고기에 애정이 남다르신 게 느껴지는데 아까 잠깐 에피소드처럼 듣긴 했는데 초등학교 국민학교부터 하셨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물고기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부산에 대신도에 살다 보니까 이제 고모집이 지금 우리 연구소의 동삼동이었거든요. 그때 그 집이 없었어요. 뭐 비포장에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거기 가서 동삼동 여름에 가서 늘 놀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빠져 죽을 뻔도 했어요, 실은. 이 수육 미숙으로 빠져 죽다가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나와도 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직업도 그렇지만은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물을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어제 아래도 송도 들어가고 아열대종 찍는다고 들어가서 그 카메라 들고 들어가서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하고 왔는데, 그냥, 딴 쪽으로 이야기하면 딴 걸 할 줄 몰랐고, 지금도 뭐 골프나 뭐 이렇게 일반 뭐 카드 놀이나 이런 걸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게 낚시하고 축구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타고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그런 꿈을 가질 때 저를 갖다가 이렇게 손을 끌고 그 장면을 보여준 거는 어머님이. 우리 형제가 삼남일녀에서 형제가 많았는데도 유일하게 내만 끌고 가서 보여줬거든요. 왜냐면 저는 늘 그걸 좋아했으니까.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저를 끌고 뭐 옛날에 제1극장, 뭐 보영극장, 다큐멘터리들이 들어오면은, 해제의 생과사, 뭐, 그 다음에 쿠스토에 만들었던 그 태양이 닿지 않는 세계, 이런 거 들어오면은 수중에서 뭐 나오면은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국민학교 때는 꼭 보여줬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머리가 허연, 지금처럼 머리가 안 새서 좀 그런데, 머리가 허연 학자들이 물에 들어가서 뭘 건져와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설명을 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그때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 길로 끝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딴 거 할 줄 모르니까. 네. 질문 받겠습니다. 그 물고기가 다이버들하고 이렇게 노는 장면들은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많이.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외에 육지껏하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애들은 인간하고 경계를 많이 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교감을 하려고 할까요? 대부분은 피하죠, 물고기도. 왜냐면 워낙 크니까 우리가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고 워낙 큰 생명체라서 피하는데, 그걸 지금 그런 걸 했던 일본의 그 혹돔하고 이렇게 껴안고 하는 이 혹돔, 그 다음에 호주의 감자가 그죠, 포테이토 그루퍼. 큰 그런 뭐 사람을 어깨동무하고 뭐 만지도 괜찮고 그런 것들은 30년씩 걸렸어요. 네, 사람이 가서 밥을 주고 절대 잡지 않고 그걸 이렇게 다큐멘터리 찍다가 그걸 우연히 알아본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다이버를 위해서 뭐 딴 놈들한테 막 먹이 주다 보니까 이만한 놈이 옆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친해져 가지고 지금까지 있어요. 한 마리 죽었구나. 그러니까 한 마리 늙어 죽었고, 그 넘버 2라는 놈이 아직도 가면 사람하고 이렇게 뽀뽀하고 그래요. 큰 혹돔이. 그래서 저는 울릉도 정도 되면, 독도 정도 되면 해볼 만한 그런 친해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교감하면. 네. 하나만 더. 네. 그 아까 역성전환
네. 말씀하셨는데 놀래기가 네. 암컷이 자라서 자라면 수컷으로 이렇게 변한다. 그 놀래기들은 되게 다 그렇죠. 그 역도 되는 건가요? 그 요번에 밝혀졌습니다. 요번에 그 논문을 이제 제가 봤는데, 요번에 밝혀졌어요. 이게 처음에는, 수컷 두 마리가 이렇게 수조에 들어 이어놓으면은 작은 수컷이 암컷으로 변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근데 자연에서도 그럴까 하고 이제 논문을 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자연에서도 그 청소 놀래기들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이렇게 모여 살고 뭐 이렇게 청소해주고 사는데, 거기서 수컷이 너무 없으면은 그 그룹에 없으면은 암놈도에서 암컷이 없어지고 이래 되면은 이 호래비 수컷들이 사는 데로 가면은 이 수컷이 만나서 암컷으로 되는. 이거 요번에 일본에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네. 혹시 마지막 네. 그 환경 문제가 아무래도 크잖아요. 지구 환경이 이제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너무 멀리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세계 정치적인 문제하고 많이 좀 연결이 뭐 당연하죠.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지구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예를 들면, 나라를 치면은, 네팔, 히말라야 아래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왕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발전보다는 자연에서,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사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제가 60대에 살아서, 60년대에 살아서 알거든요. 그때는 너무 찌질하게 가난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가난해도 잘 살았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2만 불, 3만 불 뭐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도 지금 그걸 만족하냐면 우리는 만족을 못하죠. 만족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 그 표를 받아야 되니까 계속 경제 발전에다 목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탄 같은 나라의 그 왕하고 총리가 이야기하듯이 우선 경제 발전은 어느 정도 조금 속도가 늦어도 국민들이 살 수 있는 행복한, 편안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정치를 하고, 어렵겠지만, 그런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도,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편하니까, 이 정도로 조금 이렇게 경제가 조금 늦게 드라이브 돼서 간다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를 이해를 해주는 나라, 그게 되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60년대에 자가용을 타고 다녔던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부산시에서 몇 대 안 되는 자가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쭉 넘어지는 꼴을 봤거든요. 거의 가난해가지고 갈 데가 없을 정도로 넘어지죠. 그러게 생각해 보니까 돈이라는 거는 먹고 살고 마음먹이 달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정부를 핸들링 하는 이제 미국이나, 지금 미국도 지금 경제 때문에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사상도 버리고 갚더라고. 자기 자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번에 버렸죠. 아프간도 버리고 그래가 탈레반한테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원수처럼 싸우다가. 그래서 거의 다 경제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속에서 느끼는 바로는 지금은 육상에서 조심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구 그냥 경제를 위해서 공장이 돌리는 거고, 막고, 그거다가 해서 밥에 폐수 올리는 것도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처리 비용이 아까워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지도자들, 끌고 나가는 어른들은 그게 약간 이제 속도 좀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빠른 성장을 해오니까 지금 우리 젊은 애들은 오히려 철학이 못 따라가더라고. 제가 물에 들어가서 늘 느끼는 거는 걔네들은 욕심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기 자식도 그냥 옆에서 잡아보고도 말 못하거든요. 그게 질서니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그거다가 예를 들어 폐수를 흘린다든지 육사에서 토사가 수십 톤씩 그냥 한 번에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서식지를 잃고 이민을 가고 이러는데 물고기들로 보면 말 못하는 사정이죠. 그래서 지구 자체가 살려고 그러면은 해양이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해양이 살려고 그러면은 지구에 지금 경제 때문에 막 이렇게 내버려뒀던 그 사안들,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기름, 오염, 그 다음에 공단,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조금 이제 속도를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가망성이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에서 지구에 좀 희망이 더 생기길 바라며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해주셔서. 선생님이 사인을 해주세요.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뭐 출판사 덕분에 좋은 낸 거죠. 선생님이 그 아이디어.